자, 이번 시간에는 원래 남북협상부터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시간에 우리나라 정부 수립까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지난 시간 것을 잠깐 정리하는 방법으로 넘어가도록 합니다. 어디서부터 정리를 하게 되냐면요, 모스크바 3상회부터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칠판을 보도록 합니다. 자, 1145년 12월 달에 모스크바 3상회의가 열리기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무엇을 결정했냐면요, 5개년 동안 신탁 통치를 결정을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 민족이 두 개로 나눠지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민족주의는 어떤 운동을 하게 됩니까? 이승만과 김구를 중심으로 하게 되는데요, 반탁운동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겠고, 우리 사회주의는 어떻게 되느냐? 처음에는 반탁운동을 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이 모스크바 3상회를 보는 시각이 좀 달라져요. 우리나라 독립을 지원한다는 시각으로 좀 바뀐다든가, 소련 사주도 있습니다만은, 이러면서 뭐로 바뀐다? 찬탁으로 바뀌면서 우익과 좌익이 무엇을 한다 그랬습니까? 꽤나 많은 갈등을 하고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이러는 과정에 모스크바 3상회에서 결정된 내용이 신탁을 결정하기도 하겠지만 미소공동위원회를 연다는 것도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소공의가 열려요. 미소공동위원회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원래는 예비회담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비회담은 우리가 신경을 쓰지 말고 1차 미소공동위원회가 열리는데 46년 3월부터 5월까지 등장합니다. 그러나 미국과 소련장이 갈등을 하게 돼 있죠. 그래서 결렬이 되고 있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요 5월 달에 결렬이 되는 과정에 미국이 유발했던 사건이 하나가 있어요. 뭐가 있습니까? 정판사 위조 사건이 등장하고 있었다. 이 정판사 위조 사건이 등장하게 되면서 우리나라 좌익은 신전술로 넘어간다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이 5월달 바로 뒤에 1차 미소공이 결렬되면서 우리 이승만이 무슨 발언을 하게 됩니까? 정읍 발언을 하고 있었다. 정읍 발언은 꽤나 중요하다 그랬어요. 남북협상의 김구 발언과 연결해서 보셔야 됩니다, 결론적으로요. 근데 여기서 무엇을 주장한다? 단정론을 주장하고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그러겠고, 이 1차 공의가 결렬됐지만 나중에 2차 미소공동위원회가 열리게 됩니다. 47년 5월부터 7월까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요. 이런 상황이었지만 이 2차 미소공동위원회도 결과적으로 결렬된다 그랬습니다. 근데 7월에 결렬되는 과정 그 무렵에 우리나라 우익과 좌익을 결집을 하자, 이러면서 여운형과 김규식을 중심으로 하면서 나왔던 운동이 하나가 있어요. 우리가 좌우합작위원회가 등장하고 있었다. 이 좌우합작위원회는 7원칙이 나온다 그랬죠. 7원칙 머릿속에 넣으시라 그랬고요, 결론적으로요. 여기에 우리나라 각 계열이 대응 방법이 조금씩 다르다 그랬습니다. 김구는 찬성한다 그랬고, 이승만은 조건부 찬성, 한민당이라든가 조선공산당은 반대한다 그랬습니다, 결론적으로요. 그러는 과정에 이 운동을 이끌었던 위원장 여운형이 암살을 당하면서 김규식이가 민족자주연맹을 결성한다 그랬습니다. 이러는 과정에 이 2차 미소공동이 결렬이 되다 보니까 한국 문제를 미국이 47년 9월에 결론적으로요, 어디에 올린다 그랬습니까? 유엔에 올린다 그랬죠. 그래서 미국이 한국 문제를 유엔에 상정을 하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유엔에 상정을 할 때 소련은 어떤 입장을 취한다 그랬습니까? 소련은 상정에 거부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 이야기까지 들어갔어요. 그러면 우리가 유엔에 상정을 하다 보니까 유엔에서 결의안 내용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인자 여러분 교재 남북협상에 되어 있는 배경에서 등장하게 되는데요. 자, 이때 유엔 총회에서 결의안 내용이 처음에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그러면 인구 비례에 의한 총선을 결의하고 있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 당시 남한 인구는 얼마 정도 되느냐? 2천만 정도가 되겠고요. 북한 인구는 1,000만 정도가 등장하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3천만 정도라고 우리나라 인구를 이야기하게 되는데, 이때 인구비례한 총선을 결의하게 되면서 유엔에서 파견한 단체가 있죠, 결론적으로요. 이게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유엔 한국 임시위원단을 파견하고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등장하게 되는데, 이 파견에 대해서 남한과 북한의 대응 방법이 좀 달라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남쪽에서는 어떻게 된다? 이것을 수락을 하게 돼 있죠, 결론적으로요. 근데 북쪽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입국을 거부한다. 북만 거부한 게 아니죠. 여기서 소련이 유엔에 가는 거 거부했죠, 결론적으로요. 그래서 북한과 소련은 거부가 등장하고 있었다. 이런 과정이 등장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한국 문제는 유엔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근데 잠깐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총회에서 결정한 내용은 뭐라 그랬습니까? 인구비례한 총선거라 그랬죠, 결론적으로요. 근데 이때 유엔에서는 어디서 결정을 하느냐? 소총회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가능한 지역의 총선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가능한 지역은 어디가 등장하겠습니까? 입국을 수락할 수 있는 남쪽만 가능하게 되겠죠, 결론적으로요. 이래서 남쪽만은 총선거가 등장할 것 같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요. 그런데 이때 남북한의 통합정부를 결의하려고 했던 사람은 누구다? 김구와 같은 사람 또는 김규식과 같은 사람은 여기 소총의 결의에 대해서 좀 거부감이 나오게 되겠죠, 결론적으로요. 그래서 이 거부감을 가지고서 이쪽으로 다시 뒤로 가겠습니다, 결론적으로요. 거부감을 가지면서 무엇을 하게 되느냐? 4.3 사건을 일으키는데 잠깐 유엔 소총에서 가능한 지역 총선을 결의하다 보니까 뒤로 갑니다. 우리나라 최초 총선거가 무슨 총선거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48년 5월 10일 날 50 총선거가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요. 근데 이 총선거에 반대로 우리나라에서 사건이 터지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요. 이게 뭐냐면은 제주도에서 총선에 반대로 나왔던 사건을 뭐라고 합니까? 4.3 사건이라 그래요, 결론적으로요. 제주도에서 나왔던 사건, 옛날에는 제주도 폭동이라고까지 이야기했지만 지금은 4.3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하나 통합정부를 결의하려고 했던 우리 김구와 김규식이 북한 쪽에 서신을 보내는 거예요. 김일성과 김두방한테 서신을 보내면서 남한과 북한이 모여서 통합정부를 결의합시다.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남북협상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결론적으로요. 그러면 이 남북협상을 건의하게 되는데 여러분 교재에 잠깐 날개 쪽에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면 제목이 뭐라냐? 남북협상에 대한 김구 발언이라고 되어 있죠, 결론적으로요. 이 김구의 발언은 꽤 중요한데 달까지 좀 보시기 바랍니다. 48년 2월 달에 나왔다. 48년 2월 달에 이 글을 보내는 거예요, 결론적으로요. 그러면 내용에서 잠깐 봅시다. 중간 정도에 가면은 중략 뒤에 나와 있어요. 마음속에 38도선이 무너지고야 땅 위에 38도선이 철폐될 수 있다. 이 말 체크. 그 밑으로 두 줄 건너뜁니다. 나는 통일된 조국을 건설하려다 38도선을 메고 쓰러질지언정 일친의 구차 안위를 위하여 단독 정부를 세우는데 협력하지 않겠다. 그러면 잠깐 이쪽으로 다시 갑니다. 우리가 지금 50총선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가능한 지역 총선을 이야기했던 거예요, 결론적으로요. 그러니까 남한만의 총선이 등장하겠죠. 그 총선에 반대하면서 남북협상을 했던 김구의 글이라는 이야기예요. 그 밑에 글, 예를 들어 남북협상에 대한 김규식 발언, 이것은 자주 나오는 문제는 아니니까 한 번쯤은 읽어는 봐두셔야 됩니다, 결론적으로요. 어쨌든 이 남북협상을 북한에 글을 보내게 되면서 남한과 북한이 결론은 남북협상을 하게 되는 겁니다. 남북협상을 하기 위해서 김구가 어디로 갑니까? 북한에 가는 거예요. 김일성도 가는데 이때 김구에 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이 등장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지만 어쨌든 가긴 가요. 그러면서 여기서 합의한 내용이 두 가지가 크게 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교재 동그라미 3번의 내용을 보다 보니까 남한만은 단독정부 수립에 반대한다. 그러면 남한만의 단독정부 수립을 하려고 하는 게 이거니까 여기에 반대하니까 남한만의 총선거에 참여하겠다 안 하겠다? 안 하겠다는 이야기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과 소련군은 철수를 요구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 합의서를 내놓고 나서 김구와 김일성은 내려옵니다. 그러지만 결과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총선이 등장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좀 더 깊게 들어가면 남북협상은 1차가 있고 2차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거의 1차만 공부해요. 왜 그러냐면 1차는 누가 주장한 겁니까? 김구나 김규식, 우리나라 남쪽에서 주장한 거고요. 50총선거가 나오고 나서 북쪽에서 다시 한번 주장을 합니다. 이게 2차 남북협상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때 김구는 가지 않습니다. 일부 사람은 가지만 김구는 가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남북협상을 이야기할 때 2차는 거의 언급하지 않고 1차. 그래서 1차만 이야기하니까 그냥 남북협상 이러면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이야기. 근데 남북협상은 결렬되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최초 총선 50총선거가 나오게 되는 건데 잠깐 4.3 사건이 나온다 그랬죠. 제주도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좀 나쁜 말로 하면 데모한 거죠, 결론적으로요. 근데 이 데모 이유가 뭡니까? 총선에 반대한 거예요, 결론적으로요. 그러다 보니까 4월 달에 나왔는데 총선이 나올 때까지도 이 시위가 그대로 존속을 해요. 그러니까 50총선거는 제주도에서 열린다, 안 열린다? 열릴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전 국민의 지지를 받았다? 그 말도 안 되게 되겠죠, 결론적으로요. 지지를 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어쨌든 50총선거는 열리지만 다시 50총선은 전 국민의 지지도 받지 않았고 전국적으로 한날 열리는 것도 아닙니다. 제주도에서 나왔던 것은 다음 연도에 총선거가 열려요, 결론적으로요. 이러면서 50총선거가 나오는데 여기에서 가장 많은 득표수를 가지고 있는 것은 어디가 갖고 있느냐? 무소속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렇게 보지 말고 여기서 압승을 하는데 어떤 계열이 압승하게 되느냐? 그러면 이승만 계열이 압승을 하고 있었다. 승리하고 있었다. 이렇게 보셔도 된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요. 자, 그러면서 이승만 계열이 승리하고 있다. 그래서 옆에 보다 보면은 자, 도형화를 만들어놨죠. 초대국회라고 해서 도너츠 같이 만들어놨을 겁니다. 거기에 숫자를 보다 보니까 어디가 제일 많아요? 무소속이 제일 많지만 대한독립촉선국민회 이게 뭐냐면 이승만이 만들었던 단체예요. 그리고 한민당도 있죠, 결론적으로요. 그리고 그 위에 쭉 들어가 있잖아요, 결론적으로요. 그것들이 100은 아니지만 거의 다 이승만 계열들이란 이야기예요, 결론적으로요. 그래서 이승만 계열이 승리하고 있었다. 이렇게 근데 여기 잠깐 총선거라는 것은 누구를 뽑는 선거를 이야기합니까? 우리가요. 국회의원을 뽑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여기서 공무원에서는 잘 나오는 것은 아닌데 입시에서는 이런 경우가 등장합니다. 50총선거는 대통령을 뽑는 선거다. 그러면 과감히 이거 틀렸다고 보세요. 국회의원을 뽑는 게 총선거고 대통령을 뽑는 것은 대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대통령 아니다. 어쨌든 이승만 계열이 압승을 하면서 인자 무슨 국회를 만들어내냐면 재헌국회를 만들어요. 근데 이 재헌국회를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그러면 초대국회라고 해도 관계는 없어요. 그러면 왜 재헌국회라고 하느냐? 여기서 흔히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헌법을 이야기합니다. 헌법을 제정한 국회였다. 근데 자기들이 임기를 몇 년으로 하냐면 2년으로 하게 됩니다. 초대만 2년이에요. 그 다음부터는 4년제로 바꿉니다. 대통령도 국회에서 뽑습니다. 대통령도 국회에서 뽑는다. 그리고 대통령 임기는 4년으로 만들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재헌국회를 만드는데 여기서 잠깐 시험 문제와 관계되면서 하나를 여기서 거론하게 되면 우리나라 초대국회, 재헌국회에서는 법을 굉장히 많이 만들었겠죠, 결론적으로요. 처음 국회다 보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초대국회에서 만든 법은 2개 정도만 보시면 됩니다. 나중에 다 수업을 할 건데요.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반민족행위처벌법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반민족행위처벌법이 나중에 반민특위를 활동을 하는데 큰 기여가 되는 법이 되겠고 기본법이 되겠고요. 또 하나 법으로 나오게 되는 게 우리나라 농지개혁이 등장하게 됩니다. 근데 이 2개는 조금 이따 언급을 하게 됩니다만은 시험 문제에 꽤 자주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거론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요. 자, 그러면 재헌국회를 만들겠고 국회의원의 임기는 2년이라 그랬고 대통령 임기는 뭐라 그랬습니까? 4년이라 그랬죠. 근데 이때 대통령을 어디서 뽑도록 하느냐? 국회에서 뽑도록 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요. 그럼 우리나라는 이때 대통령제는 무슨 제입니까? 간선제죠. 국민이 직접 뽑는 것을 직선제, 다른 데서 뽑는 것 간선제입니다, 결론적으로요. 그리고 간선제고 이때 대통령은 국회에서 뽑는다. 국회에서 선출한다. 이 말을 좀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왜 제가 국회에 선출한다. 이 말은 나중에 4.19 혁명이 나와요.
그때도 간선제입니다. 그때도 국회에서 뽑습니다. 그것하고 좀 구분할 필요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하나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 어쨌든 이러면서 이승만이 우리나라 대통령으로 국회의원으로 선출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 나온 정부를 무슨 정부라고 이야기를 한다? 이승만 정부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이 이승만 정부가 48년 8월 15일 날 구성이 된 거예요, 결론적으로요. 그러면 이 이승만 정부가 구성이 되고 나서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를 승인한 것은 동그라미 튀게 되어 있습니다. 48년 12월 달에 나왔던 UN 3차 총회, 파리 총회에서 한반도의 유일한 정부는 대한민국이다. 남쪽 정부는 인정한다는 이야기예요. 북쪽 정부는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요. 그러면 이 이승만 정부가 이렇게 나왔지만 이승만 정부에 나름대로 어려움도 등장하고 있다. 그 어려움이라는 게 동그라미 기가다 보니까 이승만과 한민당이 권력을 가지고 갈등을 하고 있었다. 이승만을 꽤 밀어주는 우익 정당이었어요. 자, 한민당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김성수나 송진우가 만들었죠, 결론적으로요. 이거 갈등을 하겠고 동그라미 니네가 다 보니까 단독정부 수립에 반대했던 김구나 김규식과도 갈등을 하고 있다. 근데 여기 잠깐 이 50총 선거에 김구나 김규식은 들어가겠습니까? 안 들어가겠습니까? 안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이승만 정부는 남한만은 단독정부고 이쪽에서는 뭡니까? 통합정부를 이야기했죠. 그런 갈등이 등장하고 있었다. 이렇게 나오겠고 동그라미 3에 디귿에 가다 보니까 일부 소장파 의원들 국회의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미군의 철수라든가 친일파 처벌이라든가 토지개혁을 요구하고 있었다. 근데 이승만을 밀어주는 계열이 한민당이라 그랬죠, 중심적으로. 근데 그쪽에 있는 사람들은 친일행위도 어느 정도 했고요. 꽤 많은 토지를 갖는 문제점도 가지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러한 계획을 요구하는데 이승만은 들어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이야기죠, 결론적으로요. 그러면서 위기에 봉착을 하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위기에 봉착하는 과정에 공업원, 건국 초기의 국내 상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가로 1번에 가니까 48년에 나왔던 건데요. 여수 순천 10월 19일 사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요. 이 여순천은 여수와 순천에서 나온 사건들이에요. 결론적으로요. 근데 그것도 결과적으로 뭐냐면 50총선거의 반대 개념을 갖고 있는 겁니다. 반대 개념을 갖고 있으면서 등장하게 되는데 이때 여기서 자 여수 순천 10월 19일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반대 시위가 등장합니다. 그러면 이승만 정부에서는 10월 달이니까 이것을 진압을 해야 되겠죠, 결론적으로요. 그래서 군대를 파견하는 거예요. 근데 그 군대가 결론은 시위를 해버리는 거예요. 좀 나쁜 거 데모를 해버린다는 이야기예요. 이승만 대통령의 말을 안 묵었죠, 결론적으로요. 그러면서 반대로 가버리고 있었다. 근데 이때 여수 순천에서 군인들이 데모를 한 건데 이 데모를 일으켰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사회주의 성향을 띠는 사람이 꽤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승만 정부에서는 이 사건을 진압하고 나서 국가보안법을 제정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 좌익에 대한 탄압도 가속화시키고 있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가로 2번에 가니까 반민족행위 처벌법이라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 반민족행위 처벌법은 좀 보셔야 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반민족행위 처벌법이라고 하는데 반민자가 누구냐? 쉽게 말하면 친일파들입니다. 이 친일파를 우리나라에서는 미군 정기부터 친일파를 제거하려고 동그라미 내내 가다 보니까 남조선 과도정부 시기에 입법원에서 자, 민족 반역자, 부일협력자, 몰이 간상배한 특별법을 제정하려고 했어요. 제정을 하면 친일파를 제거하려고 한 거예요. 근데 미군정은 반대로 실패한다 그랬죠. 이유가 뭐냐? 미군정은 우리나라 들어서 정치할 때 총독부의 관리라든가 친일 인사들을 꽤 많이 흡수시킨다 그랬죠. 이것과 영향을 갖추면서 친일파 처벌에 거부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안 됐던 거예요, 결론적으로요. 그러다가 우리나라 정부가 구성이 되니까 다시 이 재헌국회에서 친일파를 처벌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법을 만든 겁니다. 그 법이 뭐냐면 반민족행위 처벌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교재의 목적을 보면 친일파를 처단하죠.
민족 정기를 내버가면서 사회 정의를 실현하자. 이런 의미에서 반민족의 처벌법이 등장합니다. 근데 옆에 날개, 반민족의 처벌법이 나오게 돼 있죠. 여기서 제1조 첫 번째 줄, 일본 정부와 통모하여 여기만 체크해 놓으시고, 일본 정부와 협조한다는 이야기의 결론적이요. 이 말이 등장하겠고, 제3조 처음부터입니다. 일본 치하 독립운동자나 그 가족을 악의로 살상 박해한 자 또는 이를 지휘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그 재산의 전복은 일부를 몰수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치하에서 독립운동가 탄압한 사람들이죠. 결론은 친파들이잖아요. 결론적으로요. 그 사람은 무엇을 하겠다? 처벌하겠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요. 이때 처벌하는 게 신체적 처벌도 있고요. 공민권도 제한하겠고요. 5년 이하의 징역이니까 신체 처벌이에요. 그 다음에 공민권, 선거권도 제한한다든가 재산의 일부는 환수한다. 이런 식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요. 그래서 이 반민족의 처벌법을 운영하기 위해서 뒤로 갑니다.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해서 무엇을 만들게 되냐면 반민특위를 만들어요. 이 반민특위는 국회의원 10명으로 구성된 단체라고 합시다. 결론적으로요. 그리고 이 사람을 반민자를 검거하기 위해서 반민특위 경찰을 구성합니다. 그러면서 반민자를 검거에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이 반민자를 검거에 들어가는데 이 법이 만들어진 게 언제 만들어졌다고 돼 있으냐면 여러분 책에 48년 9월에 만들어졌다고 돼 있어요. 근데 반민자 검거를 시작을 한 것은 49년 1월 달에 시작을 합니다. 이때 반민자로 검거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이름조 좀 봐두셔야 됩니다. 가장 제일 처음에 검거했던 사람이 박흥식이에요. 우리나라 재벌이에요. 결론적으로요. 박흥식이 검거되겠고 이광수도 검거됩니다. 이광수는 28 독립선언문을 만들었던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최남선도 검거가 됩니다. 최남선은 뭐 했던 사람이에요? 김희독립선언을 썼던 사람이에요. 결론적으로요. 이 사람도 검거되겠고 노독술도 검거가 됩니다. 근데 이 네 사람의 이름은 여러분이 보셔야 됩니다. 제가 무작정 보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박흥식은 우리나라 뭐라 그랬어요? 최초로 검거된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춘원이 광수하고 육당 최남선 어떤 사람입니까? 독립운동가였어요. 근데 이 사람이 나중에 친일로 변질되는 문제점이에요. 그리고 노독술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이 검거되면서 이승만 정부의 대응이 좀 다릅니다. 이 노독술이라는 분은 일제시대에 경찰이었던 사람이에요. 독립운동을 꽤 탄압했던 분이에요. 결론적으로 분이란 표현 좀 애매합니다만은 그러다가 이승만 미군 정기나 이승만 정부에서 여전히 경찰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을 검거하면서 이승만은 자 반민특위가 행해졌다는 이야기는 법의 처음에는 수락이 된 거잖아요. 그럼 이승만이 사인한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검거되면서 우리나라 경찰은 빨갱이들을 잡아들이는 애국자다. 이 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찬성 쪽에서 어디로 돈다? 반대쪽으로 도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반대라고 보지 말고 이승만 정부가 소극적 지지했다고 보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가 친일파를 제거하는데 우리나라 대통령이 반대했다면 좀 그러니까 소극적 지지했다. 이렇게 시험 문제의 정답이 나오거든요. 소극적 지지하면서 실질적으로 이 검거를 반민자가 검거하는 것을 반대하는 쪽으로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결론적으로요. 그래서 반민특위 사무실을 검거하는 무슨 사건이 등장하냐면 6.6 사건이 등장해요. 우리나라 정부 경찰에 반민특위 사무실을 습격해서 반민특위 경찰을 검거해버린 사건. 이 6.6 사건으로 반민특위 처벌법은 결과적으로 실패를 합니다. 실패하는데 또 하나 이유가 있어요. 결론적으로요. 그 이유를 뭐라고 부르냐면 국회 프락치 사건이라고 부르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요. 이 국회 프락치 사건 때문에 또 반민특위는 실패하고 있었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 국회 프락치 사건은 뭐냐 그러면 자 우리나라 정부가 몇 월 달에 구성됐습니까?
48년 8월 달에 구성됐어요. 우리나라 정부가 구성되고 나서 북한 정부가 한 달 뒤 48년 9월 달에 구성이 됩니다. 그러면서 소련군이 북한에서 나가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남한에서는 미군이 나가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결론적으로요. 그래서 국회 소장파 의원들이 미군 철수를 요구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가지고 이승만 정부에서는 국회에도 뭐가 있다? 뿌락치가 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국회 내에도 뭐가 있다? 쉽게 말하면 빨갱이들이 있다. 북한의 사전은 빨갱이들이 있다. 이런 식의 결론적이에요. 근데 그 빨갱이들이 무엇을 한다? 우리나라의 애국자를 검거한다. 이 말이에요, 결론적이에요. 그러면서 이것과 이것을 통해서 이것을 반민족 행위 처벌법을 실패로 끝나버려요. 그래서 공소시효도 단축이 되면서 결과적으로 이 반민족 행위 처벌법은 실패한다. 반민특위는 실패하는 결과가 등장하고 있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좀 표현이 애매합니다만은 반민자를 처벌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런데 여기 잠깐 옆에 날개 쪽에 사료를 잠깐 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반민특위 활동에는 사료가 있죠, 결론적으로요. 여기에서 반민특위를 알아보는 게 중간 정도에 갑니다. 노덕술이라는 사람 이름이 있을 겁니다. 밑으로 가니까 이광수 있죠, 최남선 있죠. 이 사람들을 체크해달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 사람 이름이 나오면 무조건 뭐다? 반민족 행위 처벌법. 다시 말하면 반민특위와 관련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밑에 반민특위 활동에 대한 이승만 대통령의 성명이라고 그랬죠. 근데 이 성명이 뭐냐면 반민특위에 반대하는 성명이 더 강하다는 이야기의 결론적이요. 첫 줄을 보도록 합시다. 국회에서는 대통령이 친일파를 옹호한다고 말하며 민심을 선도하고 있다. 친일파를 옹호한다 그랬어요. 국회에서 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친일파 제거에 대해 이승만이 거부감을 갖는다 그랬죠, 결론적이요. 그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대줄 건너뛰다 보니까, 즉 경찰을 제파하여 경찰을 동원을 일으키면 치안 혼란을 조장하니까, 그러니까 경찰을 체포하는 것은 도움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이야기죠, 결론적이요. 그러면서 이야기했던 친일파 경찰을 제거하는데 거부감. 결론은 누구를 검거하는 거예요? 노덕술 검거죠, 결론적이요. 이러면서 우리가 등장한 것이다. 반민족 행위 처벌법 어느 정도 시험 문제에 나오니까 고려를 해달라 그랬습니다, 결론적이요. 자, 이러면서 우리가 등장하고 있다. 이렇게 놓고 다시 앞으로 가서 6.25 전쟁에 관한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6.25 전쟁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6.25 전쟁은 몇 년에 나온 겁니까? 1950년에 등장한 거예요, 결론적이요. 그러면 6.25 전쟁과 관계되는데 지우고 들어갑니다. 1950년에 우리가 6.25 전쟁이 등장합니다. 자, 여기를 6.25 전쟁이라고 이야기를 하도록 합시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6.25 전쟁이 나오는 몇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결론적이요. 근데 국제적 배경을 보다 보니까 미국과 소련이 갈등을 하고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등장하네요. 미소 간의 갈등. 미국은 어느 쪽이에요, 결론적이요? 자본주의 쪽. 소련은 사회주의적. 그런데 우리가 지난 강의에서 수업했던 거로 미국은 트루만 독트린이 등장하면서 냉전을 한다 그랬어요, 결론적이요. 그러면서 갈등을 하고 있었다. 이렇게 나오겠고, 중국이 공산화가 49년에 돼버립니다. 장제스와 마오쩌둥 간의 싸움에서 누가 승리했다? 마오쩌둥이 승리하고 있었다. 이렇게 나오겠고, 1950년 1월 달에 에치슨 9이 발표되기 시작을 합니다. 자, 공산주의, 사회주의과 팽창을 막기 위해서 자본주의과끼는 뭉쳐야 된다고 이야기할 거예요. 냉전이니까. 근데 미 국무장관이었던 에치슨이라는 사람이 발표를 합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방어선을 이야기하는 과정에 한반도, 타이완은 빼버립니다. 그러면 미국의 방어선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한반도를 군사력은 역으로 약화될 수 있겠죠, 결론적이요. 그런데 날개 쪽에 이러면서 이때 나오고 그러는데, 이 에치슨 9의 가장 중요한 말, 참고로 지금 사료를 내지는 못했는데 알루산 열도란 단어가 나와요. 그 알루산 열도, 이 단어가 나오면 에치슨 9인가 보다 이렇게 나오겠고, 또 하나로 미국과 소련군이 한반도에서
철수를 하게 됩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결론적으로 북한 정부와 남한 정부 수립되고 나서 북한에서 먼저 누가 나가고 소련이 나가고 우리나라 국회 프락치 사건이 나온다 그랬죠. 그 뒤로 미군이 철수하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그러면 미군이 철수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방어력은 떨어지는 거죠. 이 떨어지는 게 결과적으로 어떤 면 이 두 개가 맞물리죠. H9과 미군의 철수 맞물리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이런 과정이 우리가 등장하고 있다. 이러는 과정에 북쪽에서는 또 어떤 형태가 나오느냐. 조선 의용군이 입국을 합니다. 자, 우리나라 광복하기 직전에 예난에서 활동했던 조선 독립동맹의 조선 의용군이 있을 겁니다. 그 사람들은 북한의 중국 전쟁에 참여한다 그랬죠. 그러다가 마오쩌둥이 승리하니까 북한으로 입국한다. 그러면 이 조선 의용군이 북쪽으로 입국한다는 이야기는 누구의 힘이 커진다? 북쪽 힘이 커진다는 이야기도 되겠죠. 이렇게도 우리가 등장하고 남북 간의 갈등이 계속적으로 등장합니다. 휴전선무 간의 남북 간의 갈등도 나오겠고 그 다음에 남쪽에서는 이념 갈등이 꽤 등장하고 있다. 지리산에서 유격대들이 등장한다든가 또는 여수 순천 10월 19일 사건 4.3 사건들이 이쪽에 런저리요. 그래서 남쪽의 혼란 상황이 등장한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본다고 이야기하면 남쪽에는 도움이 안 되는 거고 북쪽에는 어떻게 됩니까? 좀 더 도움이 되는 쪽으로 넘어가고 있죠. 여기까지 놓고 02번 북한 정부의 수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북한 정부의 수립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북한에서 소련군이 진주한다 그랬잖아요. 결론적으로요. 진주하고 나서 북쪽에서 제일 처음 만들어진 단체가 평양건국준비위원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평양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책에 따라서 평남건국준비위원회라고도 관계없습니다. 책마다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구성했던 사람은 민족주의자였던 조만식이가 구성을 하게 됩니다. 북한 쪽의 첫 번째 단체예요. 이렇게 나오겠고 인민위원회가 구성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 인민위원회에서는 자 북쪽에서 나온 건데 소련군은 친일 세력을 제거하면서 사회주의 중심으로 좌우합작의 인민위원회를 만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소련군으로부터 치안권을 이양받습니다. 행정권을 이양받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북쪽을 통치할 수 있었다. 이 말이 될 거예요. 그리고 동그라미 3번에 가다 보니까 조선공산당 북조선 분국이 나오게 되는데 이때 김일성이가 들어오면서 조직을 하게 됩니다. 소련을 따라왔던 김일성 들어오게 됩니다. 동그라미 4 북조선 5도 행정국을 만들어내는데 5도 인민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조직한 단체예요. 여기에 위원장으로 나왔던 거 우두머리죠. 조만식이 우두머리가 등장합니다. 근데 조만식은 반탁운동을 해요. 여기서 잠깐 다시 이쪽으로 지난 시간에 했던 걸 이야기합시다. 모스크바 3상회가 나오면서 남쪽에서는 우익과자의 갈등이 꽤 있다 그랬잖아요. 결론적으로요. 근데 북쪽에서도 있긴 있습니다만 굉장히 미약해요. 그래서 북쪽에서는 찬반탁운동에 언급을 하지 않고 남쪽을 위주로 언급을 하는데 북쪽에서도 실제로 반탁운동한 사람은 있다. 그게 누구냐면 조만식이에요. 이 조만식이 반탁운동을 하다가 제거가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로 개편되는데 여기서부터 김일성이가 북한적의 중심적 우두머리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민주개혁이라는 기체 아래에서 자 친일을 청산하는 작업을 하는데 여기서 자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에서 한 일을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제조치로 토지개혁법을 해요. 무상몰수, 무상배의 토지개혁법이 나온다든가 산업국유화법이 등장한다든가 친일파 청산하게 돼 있죠. 남녀평등법 제정하게 돼 있죠. 그 다음에 8시간 노동제 이 법을 노동법을 제정을 하게 됩니다. 이러면서 민주개혁 조치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민주개혁 조치에 대해서도 조금 애매합니다. 왜? 책에서 언급을 하고 있으니까 언급을 했지만 민주개혁 조치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주장한 사람도 꽤 있기 때문에 좀 애매하지만 그대로 이야기하시고 민주개혁은 모르더라도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에서 이런 법은 했다.
여기까지는 알아야 되니까요. 그러다가 이 임시면회가 선거를 통해 임시란 단어를 빼요. 그래서 북조선 인민위원회가 47년 2월 달에 마련되기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도 위원장은 김일성입니다. 그리고 나서 9월 달에 북한 정부가 수립이 되고 있었다. 그러면 잠깐, 남한 정부 수립된 거 이야기 끝났죠? 북한 정부 수립된 것도 이야기 끝났죠, 결론적이요. 그러니까 인자 6.25 전쟁으로 들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6.25 전쟁 배경을 이야기하는 과정에 조금 전에 이런 내용을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몇 가지를 더 첨가를 시키도록 합니다. 가로 1번, 03번 6.25 전쟁, 가로 1번 6.25 전쟁 이전의 상황이라 그랬어요. 남한에서는, 자, 조금 전에 남한에서는 우익과 좌익이 무엇을 한다? 갈등을 한다 그랬죠, 결론적으로요. 그러면서 미군이 철수한다 그랬죠. 에치스9도 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남쪽에는 도움이 안 되는 면들이 꽤 강해요. 근데 북쪽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조선우영군이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들어오긴 들어온다. 그래서 군사력의 증강이 있어요. 그런데 이때 북한에서는 소련군의 지원도 해주겠다. 소련이 지원도 해주겠다. 또 하나, 중국도 6.25 전쟁을 지원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거 약속이 들어가 버립니다. 그러면 남쪽은 군사력이 약화 쪽으로 가는 거고 북쪽은 군사력이 어떻습니까? 강화 쪽으로 가는 거죠, 결론적으로. 이러한 상황 하에서 북한은 강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 강원이라는 것은 강경책과 온건책이죠, 결론적으로. 근데 북한은 유엔 쪽에는 온건책을 채택해요. 근데 남쪽에 대해서는 강경책을 채택하면서 38도선 부근에서 굉장히 많은 갈등들이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런 과정이 등장하고 있다. 그러다가 에치스9이 등장하면서 미군도 철수하고 방위선에 들어가지 않았던 거죠, 결론적으로. 이러는 과정에 6.25 전쟁은 북쪽에서 어디로 침략을 합니까? 남쪽으로 침략을 하게 돼 있죠. 남침이잖아요, 결론적으로. 이게 남침을 있다. 근데 이 남침을 하다 보니까 처음에 우리나라는 어때요? 꽤나 많이 패퇴를 해요. 전쟁에 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정부가 처음에 어디에 우리나라 정부가 있는 겁니까? 수도는 서울이었죠, 결론적으로. 이 서울에서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대전으로 갑니다. 대전에서 다시 대구로 가게 돼요. 근데 그리고 마지막에 어디까지 갑니까? 부산까지 가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여기 가운데 두 개는 몰라도 된다 이렇게 나갑니다. 부산 가면서 무슨 전선이 마련돼요? 여기서 밀리면 인자는 한반도는 북한 국가 영토가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무렵에 낙동강 방위선이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이 낙동강 방위선이 등장하고 있었겠고, 그러는 과정에 인자 유엔군이 참전해요. 유엔 16국이 참전하면서 어떤 작전이 등장합니까? 2차 대전 때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모방을 합니다. 그러면서 인천 상륙작전이 등장하고 있었다. 이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을 하면서 전세는 요 위에까지는 누가 이기는 거예요? 북쪽이 이기는 거죠, 결론적으로. 이때부터 전선이 완전히 거꾸로 갑니다. 그래서 남쪽에서 남한이라고 이야기하던 대한민국이라고 하죠. 대한민국이 북한군을 격퇴하는 쪽으로 넘어가고 있다. 이런 과정이 넘어가요. 그럼 이 인천 상륙 승리하면서 서울을 수복을 합니다. 이게 9월 28일 수복에서 9.28 수복이라 그래요. 그러면서 어디까지 갑니까? 평양을 거쳤죠. 압록강까지 진격을 해요. 이때 압록강까지 진격을 하고 있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압록강에 진격하다 보니까 어떤 형태가 나오냐? 중국이 개입을 하게 돼요. 중국이 개입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압록강, 중국 개입을 통해서 그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또다시 밀리는 쪽으로 넘어가죠, 결론적으로. 그래갖고 서울을 6.25 전쟁 때는 2번 뺏겨요. 왜 2번 뺏기느냐? 그러면 처음에 서울에 있었던 우리나라는 뭐 어디까지입니까? 부산까지 가죠. 그러니까 이때 한번 서울을 뺏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중국이 개입을 했잖아요. 중국이 개입을 하면서 다시 한번 서울을 뺏기는 거예요.
이 서울을 뺏기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일사후퇴라고 불러요, 결론적으로. 서울을 다시 한번 뺏기는 형태로 넘어가고 있다. 근데 이 일사후퇴 직후에 북한의 사주를 받았던 소련이 유엔에 무엇을 요청합니까? 휴전을 요청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일사후퇴 무렵부터 누구도 개입을 하냐면 소련도 개입합니다. 그러면 잠깐 백은하 일마 북쪽을 지지한 게 누구다? 저 북쪽을 지지하면 참여했던 게 중국과 소련이죠. 남쪽을 지지하면 참여했던 게 미국을 중시하면 유엔군이죠,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이것은 잘못하면 어디까지 확대된다? 3차 세계대전이니까 확대될 수 있는 가능성도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런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일사후퇴 직후에 휴전을 제의하면서 휴전협정이 계속적으로 등장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휴전협정이 결과적으로 채택된 것은 언제다? 53년 7월이에요. 그래서 휴전이 성립이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휴전이 성립이 된 게 7월인데 이 무렵에 휴전에 반대하면서 당시 대통령 누굽니까? 이승만이죠. 이승만이 휴전에 반대하면서 했던 사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거제도에 있는 방공포로를 석방해버려요. 거제도 방공포로를 석방한 것은 휴전협정에 반대한 것이다. 이렇게 나오겠고, 전쟁 중에 우리나라 군대의 문제점도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교재 도움글에서 6.25 전쟁 중 이승만 정부의 실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군대 문제와 관계되는 게 거창 양민 학살 사건, 국민방위군 사건이라고 되어 있죠. 이거 전쟁 중에 나왔고 연도로 이야기하면 그냥 몇 년이다? 51년이다. 이렇게만 보세요. 그리고 휴전에 반대하면서 53년에 나왔던 게 거제도 방공포를 석방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면 잠깐, 미국은 우리나라에서 전쟁을 하는 과정에 많은 사람이 죽었을 겁니다. 유행도 그랬겠지만. 그러면 미국의 입장에서 전쟁을 계속할 필요는 없을 겁니다. 근데 이승만 대통령이 여기서 반대를 했잖아요, 결론적으로. 그러면 이승만 대통령 승인을 받는 것도 꽤 도움이 된다는 얘기, 미국 입장에 긍정적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의 승인을 받기 위해서 미국은 한국에 몇 가지를 좀 나쁘게 하면 띵겨줘요. 기브앤테이크의 결론 승인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띵겨준 게 크게 우리가 두 가지 정도가 등장하는데, 하나는 경제 원조입니다. 경제 원조를 무상으로 하겠다. 이렇게 나오고요. 그리고 또 하나 나오게 되는 게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근데 이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은 휴전협정 뒤에 나온 거예요. 그러지만 어쨌든 간에 미국의 입장에서는 휴전을 하기 위해서 이승만을 회유하는 방법으로 이 두 가지를 하고 있었다. 그러면서 휴전에 승인이 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그래서 전쟁은 종결되고 있다. 그러는 과정에 04번 6.25 전쟁의 피해와 영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명피해도 꽤 많았겠죠. 경제적 피해 많았겠죠. 정치적 피해도 꽤 있었겠죠, 결론적으로. 그런갑다. 그 다음에 전쟁은 정치적으로. 자, 이 6.25 전쟁은 이승만과 김일성의 독재와의 꽤나 기여가 됐다. 이거 하나. 경제적으로 경제발전 의지를 고양시킨다든가, 사회적으로 촌락 공동체의식이 무너지게 됩니다. 문화적으로는 서구 문화가 들어오게 돼 있죠. 군사적으로는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체결되고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 전쟁을 거치면서 많은 것들이 깨졌고 무너졌잖아요, 결론적으로. 그러면 복구사업 당연히 나오겠죠. 그러게다가 가로 4번에 가니까 전쟁 종결했던 국제회담이 뭐다? 제네바 회담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나오네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해놓고 이번 강의에서 우리가 수업했던 것을 잠깐 고려한다고 이야기를 하면 어느 것 보느냐? 남북협상과 이승만의 정업 발언은 꼭 고려하시면서 보시라 그랬습니다. 50총성의 반대로 나왔던 사건 중에 김구의 남북협상 4.3 사건이 있다 그랬죠. 남북협상 이야기했으니까 거기서 끝내고, 또 하나 우리가 보는 게 반미중 행위처벌법 있죠. 참고 정도로 보시라 그랬고, 6.25 전쟁은 공무원 시험에서는 잘 안 나와요. 근데 입시에서는 꽤 나오고 있기 때문에 참고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강의 수업했던 게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